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롤즈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정의론, 노직의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롤즈와 노직 모두 하버드 대학 교수였고요. 연구실이 서로 이웃해 있을 정도로 둘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했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노직의 이론은 롤즈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노직의 이론도 꼭 오늘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직의 이론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소유 권리론, 두 번째가 최소 국가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노직은 이 두 가지 이론만 알면 사실상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롤즈만큼 내용이 막 너무 많거나 이렇진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해봐서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되게 상식적이고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롤즈만한 내용과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노직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소유 권리론입니다. 소유 권리론. 소유 권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야 소유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느냐에 관한 이론입니다. 노직이 생각할 때 자유든 정의든 모든 사회의 핵심은 내가 내 것을 그냥 가지는 것, 내 소유의 형성이 결국 정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직은 소유가 어떻게 해야 권리로 발생하느냐에 관한 이론이 바로 노직의 소유 권리론입니다. 자, 노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취득과 양도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것을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즉, 내가 정당하게 얻었거나 정당하게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정당한 소유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자, 소유 권리론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소유 권리론은 크게 세 가지, 취득, 양도, 교정, 이렇게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득의 원리는 이거예요. 취득의 원리는 다른 말로 최초 취득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정의롭게 취득한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최초로 얻으면은 이건 내 거라는 것이고,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정의롭게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렇다면은 정의롭게 얻은 게 뭘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정의롭게 얻는 것을 노직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 즉 타인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았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호수가 하나 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의 식수는 전부 다 그 호수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누군가가 정당하게 그 호수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노직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비록 그 사람이 호수를 정당하게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호수를 다 가져버린다면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호수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처지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많은 것을 소유해서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내가 얻는 것은 다 정의로운 취득이고요. 그렇게 정의로운 취득에서 얻어진 것은 소유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전의 원리, 양도 이전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소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소유권을 받는다면, 소유물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요, 남이 남의 것을 정당하게 나한테 준다면은 그거는 내 거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자, 이렇게 심플하게 취득과 이전의 원리를 알아봤는데 노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득과의 원리 그리고 양도 이전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 외에는 정당한 소유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득과 이전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제외하고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소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교정의 원리는 뭐냐면요. 교정의 원리는 취득과 이전의 과정, 즉 정당한 소유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강제로 빼앗는다거나 사기를 쳤을 때 그 소유가 발생하기 전으로 교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기 쳤으면은 그 사기 쳐서 얻은 물건을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취득과 이전의 원리가 정당한 소유에 관한 원리라면 교정의 원리는 부당한 소유를 바로잡는 원리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소유 권리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노직의 소유 권리론이 그리고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첫 번째로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에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이 재분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재분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요. 재화를 받아요. 그걸 첫 번째로 분배가 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국가가 내 월급을 다시 몇 프로를 걷어가가지고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내가 분배받은 거를 국가가 한 번 더 가져가가지고 다시 또 분배를 하는 거겠죠. 그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재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특정 복지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떼고 있는데 노직은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소유권,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직은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혹은 복지를 위한 과세,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위해 하는 결국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직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직의 이론을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노직은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즉 복지를 하는 거는 참 좋다. 하지만 그거는 국가든 어떤 상위 기관이 강제로 시켜서 해야 될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세를 한다는 것,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어떤 선행을 강요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다. 노직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지를 위한 과세에 반대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버하시면 안 되는 게 복지를 위한 과세에만 반대하는 거지 모든 과세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오시죠. 교정을 위한 재분배 혹은 과세는 찬성을 합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고요. 그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에서 누가 합니까? 경찰이나 군인이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경찰이나 군인의 월급은 누가 주죠? 결국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쵸? 즉 노직은 경찰이나 군인을 위한 월급을 주기 위한 우리의 세금 혹은 전기세, 전기를 사용한 요금에 대한 세금 이런 것들은 노직은 당연히 인정을 해요. 모든 세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즉 교정을 위한 거라든지 전기세, 국방비 이런 것들은 다 찬성을 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썼으니까 복지는 이거는 잘못됐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직은 모든 재분배와 모든 과세에 반대한 게 아니라 복지를 위한 것에만 반대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론인 최소국가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직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이론 최소국가론입니다. 노직의 이론은 웬만하면 제목이 내용이에요. 최소국가론. 국가는 최소한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은 무엇이냐? 안전보장, 부당계약 감시 이런 것들, 즉 치안, 교정에 관한 것들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안전을 위한 과세는 인정하고 모든 세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 국가론도 여러분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정형적 역사적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노직 정의론의 형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롤즈 할 때 롤즈의 정의론은 절차적 정의 형식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노직의 정의론은 비정형적 역사적 원칙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비정형적, 역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정의 같은 경우는 정형적 원칙이 있고 비정형적 원칙이 있어요. 정형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분배의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형적 정의 원칙이 롤즈입니다. 롤즈는 어떤 원칙을 정해놨냐면은 약자에게 커다란 이익을 주자라는 원칙을 정해놨잖아요. 분배의 형식은 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형식을 정해뒀기 때문에 롤즈는 정형적 원칙이라고 합니다. 비정형적이라는 말은 분배의 형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노직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남을 피해주지만 않는다면은 어떤 식의 소유가 성립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직은 분배의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분배하면 되니까. 내가 약자한테 주고 싶으면 약자한테 많이 줘도 되고, 강자한테 많이 주고 싶으면 강자한테 많이 줘도 되고, 각 시민의 숫자만큼 분배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노직의 원칙을 비정형적 원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직의 정의의 원칙은 역사적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프린트를 보시면 분배의 정당성을 분배의 역사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펜을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노직에게 물어본다면은, 노직은 제가 이 펜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양도를 받았는지, 나에게 양도해준 사람은 이 펜을 어떻게 최초로 취득했는지 이런 걸 살펴보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 펜을 가지게 된, 펜을 소유하게 된 소유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정당함이 하나도 없다면은 선생님이 지금 펜을 가진 거는 정당한 것이고, 선생님이 펜을 가지게 된 소유와 양도 이전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부정의가 있으면은 그게 교정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분배의 정당성을 분배의 역사에서 찾기 때문에 노직의 원칙을 역사적 비정형적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롤즈는 정형적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끔 시험에 등장하는 노직 정의론의 형식이니까 왜 비정형적 원칙인지, 왜 노직이 역사적 원칙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롤즈와 노직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선생님 밑에 공통점 적어놨습니다. 생활과 윤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공통점을 묻는다라고 했죠. 둘 다 자유를 중시합니다.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자유를 중시했기 때문에 복지조차도 강요하지 않았고요. 롤즈 같은 경우는 1원칙이 뭐였습니까? 2원칙보다 우선하는 1원칙이 뭐였죠? 평등한 뭐의 원칙? 자유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자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절차를 정해놨어요. 롤즈 같은 경우는 역시 뭐 1원칙, 2원칙 이런 절차를 정해놨고, 노직 같은 경우도 절차가 있었죠. 뭐 최초 취득, 양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정했기 때문에 둘 다 자유를 중시하고 절차적 정의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노직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노직만 하고 끝내기는 조금 그렇고, 지금 분배적 정의와 관련해서 짧은 학자가 2명 정도 더 있는데 이 친구들만 살펴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울 분배적 정의에 고민했던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따로 쌤이 또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확인 못한 사람은 교과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마르크스, 우리가 직업과 윤리할 때 배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분배에 관해 고민했었던 사람이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는 어떤 분배를 주장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회의 재화를 쌓아놓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 중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고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실제로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은, 예전에 여러분 점심 무상급식이 도입되기 이전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안 사정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도 밥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차라리 부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돌려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의 질을 더 높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면에는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면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마르크스는 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분배를 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충족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한 거예요. 물론 결국 마르크스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죠. 일 안 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아무튼 이런 분배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여러분이 배울 사람은 왈처입니다. 이 왈처는 사실 2번 교육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생윤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친구는 윤사에만 나왔어요. 근데 윤사에 있다가 지금 생윤으로 옮겼는데 왈처의 정의론 이름 짓자면은 복합평등의 정의입니다. 자, 복합평등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우선 정의부터 보세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를 적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능력이 뛰어났다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운을 타고나가지고 A가 B에 비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 A와 B는 당연히 불평등할 수 있겠죠. A가 더 우위에 설 수 있을 거고 B는 더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 영역에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해서 그 차이가 정치적 영역으로 이어져서 돈이 많은 A는 정치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돈이 없는 B는 정치적 영역에서마저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왈처 같은 경우는 삶을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요. 경제적 영역, 정치적 영역, 뭐 교육의 영역, 복지 영역, 사회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각기 다른 재화는 각기 다른 분배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경제적 영역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분배하고 정치적 영역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 복지 영역은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삶의 영역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삼아서 분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만 진정한 평등을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왈처의 정의론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의 기준을 인정한다. 뭐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질적 문제들인데 요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볍게 살펴보고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와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 문제로는요 크게 우대 정책과 부유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우대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제로 학교에 온다면은 선생님 이걸로 수업하고 여러분 의견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뭐 소수자 우대 정책 이런 것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 집단에 대해 역사적 구조적으로 가해진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자, 우리 현재 특정 취업을 한다거나 특정 분야에 어떻게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조금 우대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여성에게 우대를 주냐면은 여성은 역사적 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 외에 유색 인종에게 이런 식의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인의 유색 인종들은 역사적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노예 집안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흑인과 귀족 집안에서 노예를 부리면서 오랫동안 자라와서 세대가 세대로 지나다 보면은 그 후손인 백인과 흑인에 있어서 재산은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히려 흑인에게, 오히려 여성에게 어떤 면접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혹은 복지에 있어서 조금 더 우대를 주는 것을 우대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실제 사례가 나오는데 미국 대학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을 뽑아요. 신입생을 뽑는데 백인과 백인이 아닌 사람의 입학 커트라인을 다르게 선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인 같은 경우는 자막으로 띄울게요. 백인은 합격점이 90점이라면은 흑인은 합격점이
85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백인이 이렇게 지방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88점을 받아가지고 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내 친구 흑인은 87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붙었어요. 내가 더 점수가 높은데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로 내 조상이 그리고 그 흑인의 조상이 차별하고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지금의 내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당하다. 얼른 이거는 평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긋난다라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대 정책과 관련된 찬반의 논쟁이에요.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사회의 갈등, 그렇죠? 오랫동안 차별받았던 집단의 갈등을 완화시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연히 백인으로 태어난 것, 우연히 흑인으로 태어난 것, 이런 식으로 운으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다. 내가 우대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많이 줘야 된다는 업적주의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것일 수 있는데 과거의 피해자와 현상에 보상받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 할아버지가 차별받은 거 알겠어. 우리 할아버지가 차별한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나는 너를 차별 안 했잖아. 지금 너도 차별받고 있지 않잖아. 근데 왜 너랑 내가 이렇게 있어서 서로 불이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이게 반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예전에 소설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 안 할래요. 궁금하죠? 자, 그 다음 부유세. 부유세 같은 경우는 부자에게 비례적 누진적으로 과세한다. 비례적 누진적은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분배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고 빈부격차가 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인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고 부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분배 정의와 관련된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봤던 것들은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 오늘. 그래서 롤즈, 노지 꼭 여러분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마르크스는 직업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여기서도 굳이 강조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새로 생활원리로 편입된 왈적 내용이 길지는 않으니까 꼭 복합평등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쟁점들, 우대정책과 부유세와 관련해서는 역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뜻을 이해해가지고 지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했을 때 지금 이것은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지문이구나 혹은 뭐 부유세에 반대하는 지문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아마 역대 중에 가장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네, 뭐 빨리 끝났는데 노래라도 한번 할까요?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제가 지금 이걸 찍고 있는 날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축하도 받고 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시기인데 이 뭐 영 여러분이 오질 않으니까, 그쵸? 서로 보지를 못하니까 딱히 여러분한테 받을 축하도 없고 여러분한테 받을 격려도 없고 그러네요. 뭐 그럼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격려할 수밖에. 고생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클럽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클럽도 못 가시고, 그쵸? 아무튼 우리 서로 고생이 많네요.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내 봅시다.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라고.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도 나도 수고가 많네요. 그럼 안녕.